안녕하세요. 기업금융의 2회1 13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2주 남았어요. 13주, 14주까지 하면 우리 수업이 끝나고요. 15주째는 이제 보강을 하는 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휴일에도 수업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보강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한 번도 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에도 휴강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따로 보강은 필요 없고, 그래서 13주, 14주까지 수업을 하면 우리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이번 학기를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일단 중간고사는 1, 2, 3, 4, 5장까지 우리가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6, 7, 8, 9까지 이렇게 4개 챕터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6장 채권, 7장 주식, 그리고 8장 9장 인베스먼트, 투자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고, 기말고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어봤더니 내용에 흥미가 생겼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계속 이어서 기업금융의 2회2를 듣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10장부터 이제 진도를 이제 이 책 끝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9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9장은 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뭘 배웠는지를 일단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갈 건데, 8장, 9장은 이제 이어지는 챕터예요. 투자에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챕터입니다. 8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배울 때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거를 이제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이제 3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1, 2, 3번 과정. 1번 스텝, 2번 스텝, 3번 스텝. 3개의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첫 번째 스텝이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일이 제일 처음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을 얼마를 들이면 앞으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게 첫 번째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그 현금 흐름의 리스크를 보고 요구 수익률을 책정하는 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할인을 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다른 말로는 적정 할인율이라고 불러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정 할인율을 하나 딱 찍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계산. 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할인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그 요구 수익률이고, 그럼 그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요. 그거를 순현재 가치 NPV라고 부른다 그랬죠. 거기 앞에 넷, 영어로는 넷이고 우리말로는 순인데, 그렇게 넷이나 순이란 말이 붙으면은 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뭔가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을 빼는 개념. 그래서 이거를 NPV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 마이너스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물론 중간중간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미래에는 계속 돈을 회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PV, 순현재 가치라는 거는 미래에 회수하는 돈의 현재 가치에서 지금 나가는 비용을 빼라. 그래서 이제 앞에 net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 줄여서 NPV를 구하게 되면, 그럼 그 값이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과정이 그렇게 3개였어요. 1번, 다시 말하면 1번 미래 현금흐름 예측, 2번 적정 할인율 책정, 3번 그 2개를 가지고 계산, 현재 가치를 계산.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내용은 그 3번째 계산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웠던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8장에서는 1번, 2번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갔던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은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적정 할인율은 우리가 얼마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 계산해서 0보다 크면 투자, 작으면 투자 안 한다. 이거를 8장에서 배웠고, 또 순현재 가치 말고 NPV 방식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 다른 투자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뭐 회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익성 지수,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내부 수익률 IRR, 이거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어쨌든 8장에서는 그 1, 2번 과정을 생략하고 3번 과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챕터 9장에서는 그 1, 2, 3번 스텝 중에서 첫 번째 과정, 즉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과정,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9장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장 Making Capital Investment Decisions, 그래서 자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절한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방법,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현금 흐름 예측하는 걸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방법, 프로젝트의 추정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NPV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이, 그럼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되는데 어떤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느냐? 자, 관련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련 현금 흐름은 해당 프로젝트를 채택할 경우 직접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일부 또는 전체의 변동이라는 겁니다. 관련 현금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그 밑에 거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프로젝트를 채택한 경우와 채택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현금 흐름의 차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안 해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있단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안 해도.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현금 흐름이 바뀔 거 아니에요, 미래에. 관련 현금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안 했을 때 현금 흐름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바뀔 거예요. 그럼 그 바뀌는 변동분, 그게 바로 관련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안 하면 내년에 5천만 원을 벌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 아마도 8천만 원을 벌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안 했을 때 5천만 원 벌 수 있는데, 한다 그러면 8천만 원을 번다? 그 얘기는 3천만 원을 더 번다는 거잖아요. 바로 관련 현금 흐름은 그 3천만 원, 이 프로젝트 때문에 생기는 변동, 그거를 잡아내는 게 관련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증분 현금 흐름이라고도 한다.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 변동분을 본다는 뜻이죠. 증분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걔는 관련 현금 흐름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프로젝트를 안 해도 5천만 원은 어차피 벌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면 3천이 늘어서 8천이 된다. 그럼 프로젝트를 하건 안 하건 어차피 발생하는 그 5천만 원 현금 흐름, 그거는 관련 현금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변동하는 부분이 생기면 걔만 찝어내는 게 관련 현금 흐름. 자, 그럼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우리가 미래 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제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일을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현금 흐름은 프로젝트의 증분 현금 흐름으로만 평가해야 된다. 즉 관련 현금 흐름 같은 말이죠. 관련 현금 흐름으로만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독립평가의 원칙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현금 흐름은 뭘 의미하느냐? 관련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를 안 하건 하건 상관없이 생기는 현금 흐름, 걔네들은 제끼고,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이 있으면 그것만 잡아서 현금 흐름이라고 우리는 그 잡아낼 것이다. 그것만 카운트 한다는 거죠. 걔네만 이제 가지고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프로젝트를 다른 활동이나 프로젝트와 분리해서 순수하게 그것만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이 프로젝트만 평가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랑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던 현금 흐름,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프로젝트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 있으면 그것만 잡아내면 된다. 뭐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미래 총 현금 흐름을 모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안 하면 5천만 원을 벌 것 같고, 프로젝트를 한다면 8천만 원을 벌 것 같고,
그 5천, 8천 둘 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 5천에서 8천으로 늘어난다. 그 3천만 원의 변동, 걔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안 했을 때 현금 흐름, 했을 때 현금 흐름 둘 다 우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프로젝트 때문에 바뀌는 변동 부분, 바로 이 관련 현금 흐름 얘네만 계산해서 그 순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하는 데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흐름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금 흐름에 넣어야 되나, 관련 현금 흐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헷갈리는 비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헷갈리는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매몰 비용. 이미 1, 2학년 때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영어로 sunk cost라고 하죠. 이미 발생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투자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말아야 할 비용이라고 써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매몰 비용은 이미 써버렸고 그 돈을 이미 썼어요. 그리고 환불받을 수 없는 돈이 매몰 비용이에요. 즉 프로젝트를 하건 안 하건 이미 써버렸는데 프로젝트 이제 와서 프로젝트 안 하겠다. 그러니까 환불해달라. 할 수 없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프로젝트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를 들어서 그거 조사하는 거,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사하는 데에는 조사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조사들을 할 텐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조사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조사 비용이 이미 100만원 들었어요. 100만원 들여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오겠다. 나왔어요. 자, 이미 돈 100만원 들어갔고,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는 그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한 거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NPV 0보다 크면 투자, 작으면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조사 비용 100만원 써서 미래 현금 흐름 이제 다 책정했어요. 해서 NPV 계산해 봤더니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 불가라는 결론이 나왔다. NPV가 0보다 작게 나왔다. 자, 그럼 투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럼 투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그 조사 비용 100만원 다시 환불해 주세요. 이거 돼,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잘 안 되겠죠. 프로젝트를 하건 안 하건 이 비용은 이미 써버린 거고 조사하는데 다 썼잖아요. 노력 이미 들어갔고. 그러니까 환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매몰 비용 100만원은 프로젝트를 안 해도 이미 써버린 돈이고 프로젝트를 해도 이미 써버린 돈이에요. 프로젝트 채택 여부에 따라서 변동하는 돈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하면 쓰는 돈, 안 하면 안 쓰는 돈, 이렇게 되어야지 변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프로젝트를 할 거여도 쓴 돈이고 안 할 거여도 쓴 돈이에요. 어차피 이미 지나간 돈이고 되돌려받을 수가 없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 돈은 관련 현금 흐름이 아니다. 관련 현금 흐름은 뭐였죠? 프로젝트를 안 할 때랑 할 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변동이 발생해야지 걔가 관련 현금 흐름인데, 매몰 비용은 프로젝트를 안 해도 들어간 돈, 해도 들어간 돈, 어차피 둘 다 들어간 돈이니까 변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 현금 흐름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 독립평가의 원칙에 의하면 관련 현금으로만 프로젝트를 평가하라 그랬으니까 매몰 비용은 관련 현금 흐름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면 안 된다. 고려하지 말아야 될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매몰 비용은 관련 현금 흐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 투자를 수행했을 때 포기해야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대안. 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관련 현금 흐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 하나가 필요해요. 부동산이 하나 필요해요. 사무실이 하나 필요해서 그 사무실이 하나 필요한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무실을 뭐 미리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면 어디 사무실을 뭐 빌리던지 아니면 새로 사던지 해야 되죠. 그러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런 거는 이제 직접적인 비용이 되는 거죠. 회계적으로도 비용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 하나 필요한데 사무실을 새로 빌려요. 그럼 월세 뭐 얼마 주고 빌릴 거 아니에요? 월세 매년 300만 원씩 주고 빌린다. 그럼 300만 원씩 매달 월세가 회계 처리가 돼서 비용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비용은 뭐 생각할 필요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미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잡히고 있으니까 걔네는 당연한 비용인데, 그게 아니라 마침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에 놀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무실은,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월세를 어딘가에 300만 원씩 내야지 그게 재무제표에 300만 원 비용이라고 잡힐 텐데, 이거 내 사무실 내가 쓰는 거면 월세를 안 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회계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죠. 그런 경우에 나가는 돈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비용 안 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이 기회비용이다. 뭐냐면 그 사무실을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 하는데 쓰지 않고 만약에 누구한테 월세를 내줬으면 월 300만 원씩 월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무실 놀리지 말고. 그런데 그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내주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거죠.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 300만 원의 월세는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안 했으면 300만 원씩 들어올 돈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3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은, 그러면 기회비용 설명했는데, 이 기회비용은 관련 현금 흐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프로젝트 채택 여부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기회비용은 프로젝트 채택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비용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프로젝트를 안 한다면 300만 원씩 들어와요, 월세가. 그런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월세 못 받아요, 3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마이너스 300만 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했으면 나한테 플러스 300만 원 들어올 것이,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프로젝트를 안 했으면 플러스 300만 원 이득이 되어야 될 것인데,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 300만 원 이득을 놓친다. 그럼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분은 플러스 300만 원에서 빵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300만 원 마이너스만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나는 사실상 300만 원 월세를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을 쓰면 내가 월세를 진짜로 그 남의 건물이어서 내가 월세를 300만 원을 직접 내든, 아니면 내 건물에서 월세를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들어가 있든 관계없이 둘 다 똑같이 300만 원 월세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월세 300만 원을 내고 남의 건물에 들어갔다? 그럼 그거는 기회비용은 아닌 거죠. 그건 직접 비용이에요. 이미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걔는 당연히 관련 현금 흐름에 들어갈 것이고, 당연하게도. 근데 만약에 내 건물을 내가 쓰는 거여서 딱히 월세가 나가진 않는다. 그럼 재무제표에 잡히는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제표에서 비용을 안 잡혔으니까 그럼 그거는 그냥 공짜로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 사용해서 다른 가장 가치 있는 대안에 사용해서 투자해서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관련 현금 흐름에 얘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수 효과,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했더니 다른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애플 상관없나? 애플에서 그 뭐지? 귀에 꽂고 다니는 거? 요즘 유행 아닌가? 에어팟인가요? 이어폰 되게 비싼 거고, 어떻게 그 비싼 걸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플에서 에어팟이라는 걸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에어팟이 출시돼서 나왔다, 신제품으로. 그럼 사람들이 에어팟만 살까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같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애플 이런 거 비싸가지고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한데, 보통 애플 쓰는 사람들은 하나 쓰면 딴 것도 다 애플 쓰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 이어폰은 에어팟인데 핸드폰은 샤오미면 좀 그렇죠. 아닌가? 하여튼 그렇다라고 칩시다. 에어팟을 개발하면 그게 에어팟 판매량, 그러니까 에어팟만 팔려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아이폰도 같이 잘 팔리게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게 이 파지티브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에어팟 안 만들었으면, 에어팟을 출시하지 않았으면 아이폰 판매량 그대로 유지됐을 텐데, 에어팟 나왔더니 아이폰 판매량이 같이 올라갔다? 그러면 걔는 관련 현금 흐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변동만큼은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얘 때문에 증가한 거잖아요. 이 에어팟 때문에 같이 증가한 거니까 그 증가 부분만큼은 에어팟 프로젝트의 관련 현금으로 넣어야 된다. 에어팟을 안 만들었으면 그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에어팟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 변동이 발생했다면 걔는 에어팟 때문에 발생한 현금 흐름이라고 잡아서 이쪽에 에어팟 쪽에 관련 현금 흐름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을 아이폰 쪽으로 보내면 안 되고 에어팟 쪽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얘 때문에 발생한 변동이니까. 자,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에 손실을 갖다 주는 뭐 부수 효과가 있다? 그럼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이제 반대의 경우라면. 그래서 잠식 에로레다 이로우전 잠식 이로우전은 회사의 기존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감소시키고 발생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잠식, 이제 잡아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폰 지금 11까지 아이폰 제가 써본 적도 없는데 맨날 아이폰 예를 드네요. 아이폰 11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신제품 나와요. 아이폰 12가 나온다 칩시다. 그럼 아이폰 11에 원래 판매량이 있었는데 아이폰 12가 신제품이 나오면 아이폰 11의 판매량은 아무래도 그 전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새거 나오면 다 새거 사지 누가 옛날 거 사겠어요? 저 정확히는 잘 모른다. 그 시장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그냥 그렇다 칩시다. 아이폰 12가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폰 사는 사람들은 다 12를 많이 사지 아이폰 11을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다. 11을 사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12가 나오면 그쪽 거 웬만하면 새거 사지 이제 옛날 거 돼버린 건 안 산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이폰 12를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아이폰 12 판매량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폰 12의 판매량을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잡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의 출시 때문에 아이폰 11의 판매량이 기존보다 줄어든다라면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이폰 12가 안 나왔다면 아이폰 11의 판매량은 유지가 되었을 텐데 이 12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기존 버전 11의 그 판매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했다면 그런 걸 잠식이라고 부르고 걔도 관련 현금 흐름에 넣어줘야 된다. 아이폰 12 프로젝트를 우리가 현금 흐름을 책정할 때 12의 판매량, 매출액 걔만 따질 것이 아니라 11의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 그 부분도 관련 현금 흐름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 효과는 관련 현금 흐름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 이게 뭐냐면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전 자본이라는 것은 그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죠.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에 비해서 내가 갚아야 될 빚 혹은 이제 그 써야 되는 돈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순운전 자본은 아주 쉽게 말하면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비상금. 그래서 대체로 프로젝트 초기에 운전 자본을 제공하고 말기에 회수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비상금을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비상금을 호주머니에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 돈은
이제 그 돈은 원래 당연히 이제 그 애초에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순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순운전자본은 일단 내 주머니에 넣어놔요.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 써버리면 안 되고, 이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그 돈은 회사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순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만 생각한다면 이 돈은 쓰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운전자본 쓰는 돈이 아니고 그냥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쓰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은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 쓸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이 돈은 그냥 비상금으로 가지고만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냥 돌려받는 돈, 그러니까 회사의 통장에서 잠깐 꺼내놨다가 다시 회사 통장으로 집어넣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쓸 돈도 아닌데 이 돈을 왜 관련 현금 흐름에 집어넣느냐. 자, 돈을, 이 기회비용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돈을 내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돈 안 쓰고. 그럼 그동안에 그 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데 투자를 했거나 하면은 그 돈은 불어날 수도 있는 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비상금으로 쭉 가지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란 말이에요. 순운전자본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비용인 거죠. 왜냐면 그 돈을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돈을 못 쓰고 비상금으로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도 그냥 처음에 그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나중에 회수할 거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 아니다.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돈은 불어나죠. 투자를 하면. 근데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이 사실상 비용으로 잡히는 거나 다름없다. 순운전자본의 확보도 그 프로젝트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중에 예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따가 예를 하나 살펴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금융비용. 만약에 우리가 그 부채를 발행하면 그 부채를 사용하는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을 발행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게 있죠. 이자나 배당금, 채권자에게는 이자, 주주에게는 배당금이라는 비용을, 기업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돈이니까 이걸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금융비용은 현금 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현금 흐름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금융비용이 없어서 안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런 비용 당연히 발생해요. 금융비용 발생하는데, 자, 우리는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오로지 이 프로젝트 생산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럼 금융비용은 걔네랑 뭐가 다르냐? 생산 활동을 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냐? 금융비용은 뭘 때문에 쓰는 돈이냐면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입니다. 내가 부채를 사용했을 때는 이자를 주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배당금을 주잖아요.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자금 조달했는지에 따라서 그 금융 비용이 달라지죠. 자,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자금 조달은 그 이후에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을 생각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지금 이 프로젝트 채택할 때는 생각하지 말자. 프로젝트를 채택할지 말지가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따져볼 텐데, 그때 가서 이 금융비용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일단 투자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투자를 할지 말지를 정할 때는 이 비용은 빠져 있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럼 그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그럼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이자가 얼마 들고 배당금이 얼마 들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생각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채택 여부에는 영향을 주는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융 비용은.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이자라든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챕터에서는 이제 따지지 않을 거예요. 이자가 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를 안 쓸 거지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프로젝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지금 이자와 배당금 같은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와, 이거 슬라이드 2개 하는데 30분 걸렸네. 네, 그러면은 이제 추정 재무제표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가 뭔지 다 알죠? 손익계산서, 뭐 재무상태표 다 옛날에 배웠던 건데, 추정 재무제표라는 것은 내년치, 내후년치,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재무제표를 예상해 보자는 게 추정 재무제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내는 재무제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 시점의 사업을 추정하는 재무제표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재무제표,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과거의 자료잖아요. 작년 1년 동안의 손익계산서, 지금 현재 시점의 재무상태표 이런 거 있잖아요. 추정 재무제표는 내년 1년 동안의 뭐 손익계산서, 내년 이맘때쯤의 재무상태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정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재무제표를 만들었으면 그럼 할 일이 이제 그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현금 흐름. 우리 2장에서 여러분들 그 이미 중간고사 끝났다고 이제 앞에 거 다 까먹어버리자 이러면 안 돼요.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좀 계속 상기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2장에서 우리 자산에서의 현금 흐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자산에서의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 자본 지출을 빼고 그다음에 순 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는 방식으로 영업 현금 흐름, 그 자산에서의 현금 흐름, 다른 말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걸 계산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현금 흐름도 똑같이 할 거예요.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영업 현금 흐름, 이 프로젝트 때문에 발생하는 순운전 자본의 변동, 그리고 이 프로젝트 때문에 생기는 자본 지출, 뭐 기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있겠죠. 그 지출, 이것들을 다 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구할 거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은 뭐 기억나겠지만 EBIT에서 감가상각을 더해서 법인세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건 다 옛날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때 그 사용했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어떤 회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샤크 어트랙턴트 프로젝트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그 상어 먹이 같아요. 상어를 이제 꼬시는 먹이 같은 거, 상어 꼬시는 먹이를 이제 개발하려고 합니다. 상어 이런 거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는데. 제가 스쿠버 다이빙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고래상어나 이런 그 희귀 어종한테 그 먹이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걔네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막 먹이를 주고 이렇게 피딩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이 자연 그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인데, 또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 말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상어를 잡으려고 쓰는 건가? 상어 먹이 같은데, 아니면 상어를 구경하려고 쓰는 건지, 잡으려고 쓰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어 먹이가 들어있는 캔이라고 쳐보죠. 자, 그러면은 estimated sales는 이제 몇 개 팔릴 것인가? 5만 개씩 팔릴 것이다. 이거 안 써있네. 잠시만요.
이거가 1년에 5만 개예요. 1년에 5만 개씩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5만 개씩 팔린다. 그리고 얼마에 팔 거냐? 판매 금액 한 개에 한 캔당 캔 하나에 4달러 4달러 4달러. 그리고 그 비용 원가라고 생각해도 되고 variable cost니까 가변 비용이라고 칠게요. 이제 캔 한 개당 들어가는 비용 뭐 원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2.5달러. 그러니까 판매가는 4달러 자꾸 4달러니까. 그리고 원가는 2.5달러. 그리고 estimated life는 3년. 지금 이 프로젝트는 3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3년 정도 지속된다는 거죠. 이거 만들게 되면은 5만 캔씩 1년에 5만 개씩 팔 건데 5만 개 이렇게 3년 팔고 끝이다 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딴 거 만들어 팔아야 되겠죠. 3년 동안만 이거 할 거예요. 이 장사를. 자, 픽스드 코스트,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나 봐요. 이 원가 말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 각종 관리비라든지 뭐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1년에 17,430이 들어간다고 이제 칩시다. 그리고 이니셜 에퀴프먼트 코스트가 있어서 이 캔을 5만 개씩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뭔가 기계 설비를 들여야 돼요. 초기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이 9만 달러라는 거예요. 9만 달러를 들여야지만 이 생산 활동이 3년 동안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9만 달러짜리 기계 설비는 이거 이제 캔 만드는 기계 설비인데 얘는 3년 동안 100% depreciated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다 감가상각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straight line depreciation이라 써있는데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액법이라 그래서 이 9만 달러의 가치가 100% 감가상각이 된다는 것은 3년이 지나면 100%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뜻인 거예요. 100% 상각이 되어서 가치가 빵원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straight line depreciation이면은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상각이 된다라는 뜻이어서 9만 달러짜리를 샀는데 3년 동안 쓰고 나면은 가치가 빵원까지 떨어진다? 그 얘기는 1년에 3만원씩 가치가 하락했다, 상각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그게 straight line depreciation 방법이에요. 정액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가 0 시점에는 0 시점에는 처음 샀을 때는 9만 달러짜리였어요. 그런데 1년 뒤에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6만 달러짜리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3만 달러짜리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3년째가 되면 마지막에는 가치가 빵원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 기계는 처음 샀을 때 0시점, 0년이라는 것은 지금을 의미해요. 지금, 오늘 당장 이거 9만원짜리 세핑을 사왔어요. 그런데 얘는 3년 동안 쓰고 나면 가치가 100% 상각될 거래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3년이 되면 가치가 빵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정액법으로 상각할 거라 그랬으니까 스트레이트 라인 방식으로 상각한다는 건 그 9만원짜리가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상각된다. 그래서 9만원을 3으로 나누면 3만이니까 9만에서 3만 떨어진 6만이 되고 6만에서 3만 떨어져서 3만이 되고 3만에서 3만이 떨어져서 빵원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계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 나간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vestment in NWC는 net working capital이죠. 순운전 자본. 다른 말로는 비상금. 자, 비상금을 일단 2만 달러를 비상금으로 홈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2만 달러는 쭉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 끝나고 나면 이 돈은 다시 회수하는 돈이죠. 안 쓴 돈이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이 돈은 안 쓰는 비상금인 거예요. 비상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쓰겠지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그 비상시라는 건 없죠. 그 비상이라는 건 예측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측 안에는 그런 일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 예측에 따르면 이 2만원은 지금 2만원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3년 동안 쭉 호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다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2만원 호주머니에서 빼서 이제 회사 통장으로 넣으면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회사의 법인세율을 21%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오브 캐피탈은 자본 비용이에요. 뭐 요구 수익률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 나중에 자본 비용에 대해서 12장인가? 13장인가? 13장에서 아마 자세하게 배우긴 할 텐데, 어쨌든 요구 수익률과 자본 비용은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이자율 할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4장이었나?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인율, 이자율 개념 이야기할 때 자본 비용 이런 거 다 같은 말이나 다름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자본 비용, 뭐 요구 수익률 같은 말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는데 걔가 20%다. 20%다라고 이제 해보죠.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의사결정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현금 흐름 예측하는 거, 두 번째 할 일이 적정 할인율 측정하는 거. 그게 이거죠. 20%. 여기 20% 적정 할인율, 바로 이 요구 수익률을 20%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20%로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는 그냥 했다라고 그냥 퉁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아까 일단 1년에 5만 개씩 팔린다 그랬는데 한 개당 4달러, 4달러가 판매가였어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매출액은 4달러 곱하기 5만 개 하면 20만 달러의 매출액이 올라가겠죠. 세일즈가. 그 다음에 베리어블 코스트는 2.5달러였어요. 원가. 뭐 가변 비용. 그러면 한 캔당 2.5달러 들어가는데 역시 1년에 5만 개 팔 거니까 5만 개 곱하기 2.5달러만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만 5천 달러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얘부터 빼볼게요. 20만에서 12만 5천 빼서 일단 7만 5천이 나왔어요. 그로스 프로핏이 7만 5천이 나왔습니다. 일단 당장 판매가에서 원가 뺀 그 손익부터 그 수익부터 해서 잡은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픽스 코스를 빼죠. 매년 17,430만큼의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걔도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게 디프리시에이션이 있죠. 감가상각, 거기까지 항상 빼야 돼요. 우리 그 손익계산서 할 때 배웠지만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비용 빼고 감가상각 빼면 EBIT로 간다 그랬어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비용 빼고 감가상각 빼면 그러면 EBIT로 간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가 뺐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비용들, 그 외의 비용, 고정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을 뺐고 그리고 감가상각까지 빼면 되는데, 감가상각은 우리가 9만 달러를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9만 달러를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데 3만 달러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데 3만 달러 또 상각되고 내려오는데 3만 달러 상각되고 매년마다 3만 달러치씩 우리가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9만 달러짜리를 3년 동안 다 쓸 거란 말이에요. 3년 지나면 얘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9만 달러 돈이 날아간 건데, 이 기계를 쓰느라고. 근데 기계를 3년 동안 쓰니까 9만 달러 돈을 쓰는 건데 매년 3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감가상각이 3만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20만에서 12만 5천 이거 원가 빼서 한번 빼줬고 7만 5천 여기서 얘네 두 개를 다 빼요. 그 외 비용들 고정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까지 뺐더니 이거 두 개 뺐더니 EBIT가 27,570이 남았습니다. 그럼 EBIT는 이자와 세금 내기 전 수익이니까 여기서 이자 빼고 세금 빼면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금융비용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비용은 현금 흐름에 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일단 이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부채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일단 이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EBIT에서 원래대로라면 이자를 먼저 빼줘야 되는데 그 이자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 21% 붙여버려요. 그럼 27,570에서 21% 세금을 곱해주면 0.21 곱하면 5,790이 나와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세금 21% 떼서 남는 부분이 당기 순이익이 된다. 당기 순이익은 21,780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캐피탈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본은 그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순운전자본에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예요. 즉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돈,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돈, 우린 둘 다 생각해야 돼요. 일단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돈, 유동자산은 얼마가 필요하느냐? 우린 유동자산이 항상 유동자산, 다른 말로 순운전자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비상금, 지금 비상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상금은 2만 달러를 쭉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쭉 2만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만 달러를, 이게 넷 워킹 캐피탈은 순운전자본, 비상금인데, 비상금은 2만 달러를 쭉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쭉 내 주머니에 2만 원이 있어야 돼요. 2만 원씩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2만 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2만 원짜리를, 2만 원을 돈으로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 여차하면 쓰기 위해서. 물론 지금 예측에는 그런 쓸 일이 안 생기는 게 지금 나의 예측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돈, 2만 원은 쭉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순고정자산, 고정자산, 우리 기계 설비 값이죠. 이니셜 리퀴먼 코스가 9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일단 9만 원짜리 0시점에 9만 원짜리 하나 사요. 이 기계를 샀죠. 9만 원짜리.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기계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죠. 1년 지나면 이 기계는 이제 6만 원짜리로 바뀌어요. 또 1년 지나면 3만 원짜리로 바뀌고 또 1년 지나면 가치가 빵원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하느냐? 주머니에 2만 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계, 9만 원짜리 기계 있어야 돼요. 합쳐서 11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만 원어치의 유동자산, 고정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얘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만 원이 필요하고 1년이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 비상금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는 가치가 이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뭐 여전히 계속 쓸 수는 있죠. 어차피 이 기계 3년 내내 쓸 거니까. 그래서 기계가 6만 원짜리로 가치가 떨어졌을 거지만 어쨌든 그 기계 동일한 기계고, 그래서 2만 원 비상금 더하기 6만 원짜리 기계 해서 8만 원어치의 투자가 이제 쭉 지속되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수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8만 원어치가, 그다음에는 5만 원어치, 그다음에 2만 원어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매년 투입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인베스트먼트라고 써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0시점에 11만 원이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또 8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1년 지나서 2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5만 원이 들어가고, 이 개념이 아니고 돈은 이렇게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은 이 2만 원은 처음 시작할 때 2만 원 돈 들어간 다음에 쭉 가지고 있는 돈, 이 2만 원은 그 돈이 이렇게 매년 2만 원씩 새로 투입된다가 아니고 지금 2만 원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쭉 가지고 있는 돈, 이 기계도 9만 원짜리 기계 사서 쭉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2만 원의 돈은 얘는 기계가 아니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않죠. 쭉 2만 원의 가치를 유지하지만 이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내가 엄청 열심히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가치가 떨어져서 매년 가치가 점점 상각돼서 달아진다. 이 밑에 있는 이 금액 11만, 8만, 5만, 2만, 이거는 그 유동 비상금과 기계를 합친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의 가치 더하기 기계의 가치를 합친 금액이 여기 써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만큼 돈이 매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빨리 넘어왔는데, 자, OCF 영업현금 흐름 구해봅시다. 영업현금 흐름은 이 손익계산서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영업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에서 구하면 되는데,
영업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OCF는 EBIT에서 감가상각을 더하고 세금을 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EBIT가 27,570, 27,570이 있고 감가상각은 3만이네요. 여기 감가상각 3만이고 세금을 빼려. 세금이 5,790을 빼라는 거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가요? 5만 780인가요? 그렇죠? 51,78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51,780 이 돈이 여기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에 매년 잡히는 거예요. 아까 그 손익계산서는 이 손익계산서는 지금 매년, 그러니까 1년, 2년, 3년째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시점이 0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손익계산서는 지금 여기 1년째, 2년째, 3년째를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0년은 지금이죠. 지금부터 1년 동안 수익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5만 개를 팔아서 그 0에서 1 넘어가는 그 1년 동안 이게 한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에서 2 넘어가는 1년 동안 또 이게 한번 진행되고, 2에서 3 넘어가는 1년 동안 또 이렇게 한번 진행되고, 3년에 걸쳐서 이 손익계산서가 매년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나오는 이 금액, 영업현금으로 51,780은 1, 2, 3년째 매년 발생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0년째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만큼 영업현금으로 벌었고 51,780 벌었고, 또 그 다음 1년 동안 장사해서 51,780 벌었고, 또 그 다음 1년에서 51,780 벌었고, 이렇게 3년 동안 이만큼의 금액을 매년 일정에 벌었다. 영업현금 흐름으로. 자, 여기서 순운전자분의 변동을 이제 빼줘야 되는데 순운전자분 0시점에 지금 우리 회사 돈 2만원을 빼왔죠. 순운전자분은 비상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상금은 프로젝트 시작할 때 호주머니에 2만원 넣어놓고 다 끝나면 다시 회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시작할 때 2만원 회사에서 빼오는 거죠. 2만원 회사 잔고에 있는 돈을 2만원 빼왔어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그냥 쭉 가지고 있으니까 1년째, 2년째는 변동이 없어요. 순운전자분 2만원을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3년째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 그럼 다시 회사한테 던져주면 돼요. 그 돈 안 쓰고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그럼 회사는 2만원이 유입이 된 거죠. 이 처음 시작할 때 2만원은 유출이었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돈 빼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야 되니까, 이 프로젝트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되니까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 그 비상금은 다시 회사가 회수해 간다. 그래서 그때 가면 회사의 그 자본 유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는 회사 돈 빼오는 돈,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돈은 다시 회사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순자본 지출은 기계 사는데 쓴 돈이에요. 기계 살 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9만 달러짜리 기계 샀죠. 그리고 나서 기계 추가로 산 거 없죠. 그냥 이 기계를 쭉 썼을 뿐이죠. 다 쓰고 나서 근데 회수한 돈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그 3년 동안 다 상각된다고, 100% 상각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 9만 달러짜리 기계는 3년에 걸쳐서 100% 디프리시에이트 된다, 상각이 된다 그랬습니다. 100% 상각이 돼버렸으니까 마지막 3년째 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 기계를 어디 중고나라에 내다 팔 수가 없어요. 가치가 빵원이니까 100% 상각돼서 어디 다 가루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 내다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순자본지출 때문에 발생한 현금 흐름은 처음 살 때 9만원짜리 기계 샀으니까 마이너스죠. 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 잘 쓰고, 기계 잘 쓰고 3년째도 잘 썼어요. 만약에 3년째까지 기계 잘 쓰고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이 기계가 아직 좀 쓸모가 남아있어서 중고나라에 팔았어요.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중고나라에 예를 들어서 만원 주고 팔았다. 그럼 여기 플러스 만원이 또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팔 수 있다라면.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이 기계는 3년 동안 쓰고 그냥 상각이 아예 100% 상각이 돼서 가치가 빵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가정했으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정을 다르게 해서 이 9만원짜리 기계는 나중에는 마지막 3년째에는 가치가 100% 상각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상각되지만 한 만원 중고나라에 내다 팔면 한 15,000원 벌 수 있을 것 같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 15,000원 받을 것도 여기 미리 써놔야죠.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 다 끝났어요. 0년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현금 흐름 이거 3개니까 영업 현금 흐름, 순은전자분의 변동, 그 다음에 순자본 지출. 자, 0시점에 벌어들인 돈은 당연히 없고 0시점 지금 당장을 의미하니까요. 지금 당장 버는 돈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장사를 해야 돈을 버니까. 자, 일단 그 호주머니 비상금 때문에 2만원 회사 돈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기계 사야 되기 때문에 9만원 또 끌어와야 돼요. 합쳐서 11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자, 1년 지났어요. 1년째 장사 열심히 해서 51,780의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벌었어요. 그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변동이 없고, 2년째에도 장사 열심히 해서 51,780 벌었습니다. 3년째에도 장사 열심히 해서 51,780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던 2만원 비상금 이제 더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도 회사로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합쳐서 장사에서 번 돈 51,780, 즉 영업 현금 흐름이죠. 영업에서 번 돈, 장사에서 번 돈 이거, 그 다음에 비상금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 돈도 다시 회사 돌려주고, 합쳐서 회사는 71,780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현금 흐름을 이렇게 예측했다, 이렇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20%라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NPV는 Net Present Value는 이 11만 달러, 이거 마이너스 11만 달러죠. 지금 마이너스 표기가 이렇게 되는데 표기를 바꿔볼까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봅시다. 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일단 이거 0시점, 얘는 할인할 필요가 없고 동일 시점이니까 0시점이니까, 그 다음에 1년 뒤에 벌어들이는 이 현금 흐름을 1년 앞으로 할인, 2년 뒤에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2년 앞으로 할인, 3년째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3년 앞으로 할인하면 되죠. 지금 1.2, 1.2의 제곱, 1.2의 3승, 1.2로 나눈 이유는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1 더하기 R에서 그 R이 0.2니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순현재 가치가 1647.7, 이 값은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 투자를 하게 되면 1647만큼 그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가져다주는 기업의 가치가 1647.7만큼이다 라는 뜻인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계산하는 거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다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 NPV 구하는 건 지난 8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지금 복습한 거고,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감세 효과 방식이라는 방법으로도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업현금흐름 생각해보면 영업현금흐름 OCF라고 쓸게요.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니까. 그럼 얘는 EBIT에서 감가상각을 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구했어요. 그쵸? 그런데 EBIT에서 감가상각을 더하고 세금을 뺀다고 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였냐면, 세금이라는 것은 이 위에 보면 이 세금 5,790, 이 세금은 EBIT에서 세율 곱해서 나온 게 세금이었어요. 27,570에서 21% 세율 곱해서 나온 게 세금이었어요. 즉 세금은 EBIT 곱하기 세율인 겁니다. 우린 지금 이자라는 건 지금 고려 대상이 이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EBIT에서 세금으로 넘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EBIT에서 세율을 곱하면은 그게 세금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EBIT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EBI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금이라는 것은.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서 EBIT도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한번 정리하면, 그럼 이거는 EBIT 곱하기 1-T 더하기 디프리시에이션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EBIT 곱하기 1인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EBIT 곱하기 T가 있으니까 얘는 EBIT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이 부분 잡아준 거죠. 이 부분은 EBIT 곱하기 마이너스 T 얘가 잡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하기 디프리시에이션은 그대로 온 거고,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EBIT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가 보니까, EBIT라는 것은 세일즈 매출액에서 가변비용 빼고 고정비용 빼고 감가상각 빼면 EBIT였어요. EBIT는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매출액에서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을 다 빼고, 코스트를 다 빼고, 가변비용과 고정비용 둘 다 합친 걸 의미해요. 비용 둘 다 빼고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까지 빼면 그게 EBIT였던 거예요. 20만에서 가변비용 빼고 고정비용 빼고 감가상각 빼면 27,570 남았었던 거죠. 여기 말하는 코스트는 가변비용 고정비용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두 비용을 합친 거. 자, 이렇게 뺀 게 EBIT예요. 그럼 EBIT 대신에 이렇게 써보자는 거죠. 이렇게 쓰고 K 곱하기 1-T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디프리시에이션 이라는 거죠. 자, EBIT 대신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얘는 밖으로 꺼냅시다. 얘네 둘만 안에 가지고 있어요. 얘네 둘만. 얘는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그러면 얘네 둘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매출액 빼기 비용 곱하기 1-T 이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남는 것은 마이너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서 받아야 되거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지? 네, 이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EBIT 대신에, EBIT는 여기서 보면 매출에서 비용 두 가지 빼고 감가상각 뺀 값이었으니까 매출에서 비용 빼고 감가상각 뺀 값으로 이렇게 대체했고, 식을. 그러면 여기서 다음 넘어갈 때는 일단 매출에서 비용 빼는 거, 이거는 그냥 괄호 안에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얘 곱하기 1-T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빼자는 거죠. 이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있는 거를 괄호 밖으로 빼내서, 그럼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1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그대로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1은 여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마이너스 T가 있죠. 걔는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T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마이너스 T잖아요. 마이너스끼리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T니까요. 그리고 아직 안 써준 얘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얘는 괄호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괄호 안에 그대로 놔두고 곱하기 1-t 그대로 놔둔 거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딥은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은 마이너스 얘 곱하기 1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딥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그거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t.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남는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 그대로. 그러면 다 됐죠.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1-t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하나 있고 뒤에는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 하나 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이거니까요. 그럼 얘만 남겠죠. 그래서 더하기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t만 남겠습니다. 그 식이 뭐다? 이거다. 감쇄효과 방식. 영업현금 흐름을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영업현금 흐름은 매출 빼기 비용, 여기 매출 빼기 비용에서 1-t, t는 세율을 의미해요. 아까 우리 예에서는 21%였죠. 그래서 1-t를 곱한 거 더하기 감가상각 곱하기 세율,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비용이 가변 비용이 125,000이었고 고정 비용이 뭐 17,000 얼마 뭐 이랬죠. 그래서 합쳐서 이 정도 될 텐데, 아까 보면은 여기 가변 비용이 125,000 그리고 고정 비용이 17,430이에요. 합치면은 142,430이겠죠. 142,430. 그래서 142,430.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 뺀 거에서 1-t, t는 0.21이니까 21%였으니까 그래서 0.79 곱하고 감가상각 30,000달러에서 0.21 곱해서 해보면 51,780 아까랑 똑같이 나온다. 여기 51,780 이 값이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거. 이렇게도 계산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뭐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사실 뭐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살펴보면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에서 비용 뺀 거 곱하기 1-t, 1-t를 곱했다는 건 뭔 뜻이냐면 세금 내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t를 곱한다는 건 세금, 그만큼이 세금이라는 거잖아요. 1-t를 곱한다는 것은 세금 빼고 남은 돈. 자, 매출에서 비용을 뺐다는 얘기는 만약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다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만약에 없었다면 그러면 매출에서 비용 빼고 그게 EBIT죠. 여기서 감가상각까지 빼야지 EBIT가 나오는 거니까. 감가상각이 없었다면은 딱 이만큼이 프로젝트 현금 흐름인 거예요. 매출에서 비용 뺀 거에서 세금 내고 남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 다 빼고 그 남는 돈에서 세금 내고 남은 돈이 프로젝트 현금 흐름인 거예요. 감가상각이 없다면. 그거 더하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뭐다? 감가상각비의 감쇄효과.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서 그만큼 그 영업현금 흐름이 올라갔어요. 3만 곱하기 0.21만큼 플러스 더해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자의 감쇄효과 생각하면 돼요. 이자는 영업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내기 전 비용이었죠. 그래서 이자 많이 낼수록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감가상각도 똑같은 거예요. 세금 내기 전에 감가상각 먼저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을 빼서 EBIT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니까 감가상각도 세금 내기 전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역시 감가상각 많이 할수록 그만큼 세금 덜 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의 감쇄효과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법인세율 곱한 것만큼 3만 달러 감가상각비에 0.21, 21% 법인세율 곱한 것만큼 사실 그거는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세금의 절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세금을 아꼈기 때문에 이만큼 영업현금 흐름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의 구성 요소는 감가상각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번 돈에서 쓴 돈 빼고 세금 내고 남은 돈 더하기 감가상각 때문에 아꼈던 세금 공제 혜택,
이익을 합치면 그게 영업현금 흐름이다.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네. 감가상각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까 감가상각을 할 때 9만 달러짜리를 0, 1, 2, 3 갈 때 9만 달러짜리 기계를 마지막 3년째 빵원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9만 달러짜리 기계가 빵원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1, 2, 3년 동안 다 합쳐서 9만 달러어치만 감가상각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다? 아까는 감가상각을 3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일정하게 정액법에 따라서. 그래서 9만 달러짜리가 6만이 되고 6만짜리가 3만이 되고 3만짜리가 빵원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상각을 했었죠. 이렇게 했더니 매년 이 3만 달러 곱하기 얼마만큼? 21%만큼 이만큼 감가상각비 공제 효과가 붙었다. 이렇게 매년 3만 이렇게 감가상각 해줬더니 3만 달러 곱하기 0.21만큼 매년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 텍스 실드가 생겼어요. 그만큼 이득을 벌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득을 9만 달러를 어차피 마지막에 빵까지만 떨어뜨리면 된다면 처음에 좀 더 많이 해요. 한 5만, 그 다음에는 한 3만, 그 다음에 한 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잖아요. 9만 달러짜리를 처음에 5만을 떨어뜨려요. 그럼 가치가 4만으로 내려가겠죠. 9만에서 5만만큼 상각이 됐으니까 4만 남았어요. 거기서 3만 떨어뜨렸어요. 만 남아요. 만 남았는데 그거 상각돼서 빵원. 즉 3년의 합이 9만 달러이기만 하면은 9만에서 빵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게 내가 1, 2, 3년 동안 기계를 동일한 강도로 굴리기 때문에 매년 3만 달러씩 이렇게 상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는 뭐 언제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어쨌든 그냥 맨 마지막에 우린 9만 달러짜리 기계를 다 쓰고 나면 3년째 이거는 못 파는 물건이 돼버린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매년 이거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3년 내내 쓸 거니까 이 9만 달러짜리는 3년 내내 써서 마지막에 버릴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은 만약에 내 주관대로 내 맘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면 3만 이렇게 3년 동안 9만을 썼다 생각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첫 번째는 좀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좀 쓰고 좀 덜 쓰고 3년째 좀 더 덜 써서 이렇게 합쳐서 5만 3만 만 합치면 이것도 9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의 방식과 밑에 방식의 삼각 방식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겠어요? 1번 노란색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 연두색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한가? 감가상각 곱하기 t만큼 나는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위에 거는 1, 2, 3년 합쳐서 9만 달러 생각했고 밑에 것도 1, 2, 3년 합쳐서 9만 달러 생각했어요. 어차피 9만 달러 곱하기 t라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면 돈의 시간 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NPV를 계산할 건데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1년째 가치는 2년째, 3년째보다는 돈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요. 얘네는. 지금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라는 건 나한테 이득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득 보는 거는 빨리 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는 게 좋아요? 빨리 보는 게 좋죠. 왜냐면 이득을 나중에 봐버리면 나중에 보는 이득은 현재 가치로 할인이 돼서 오잖아요. 이득은 빨리 보는 게 좋아요. 손실은 나중에 보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손실이 먼 미래에 있다? 그럼 할인돼서 그 손실이 작아지니까. 따라서
3만, 3만, 3만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것보다 5만, 3만, 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한테 좋다는 거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얘가 더 값이 크니까. 할 수만 있다면 9만 빵빵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죠. 처음에 아예 다 생각해버리고 그 뒤에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얘가 제일 크겠죠, 당연히. 그러면 감가상각이란 걸 회사한테 알아서 자율적으로 맡겨버리면 너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라고 한다면 모든 회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감가상각은 감세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득인데 그 이득을 일찍 봐버리는 게 회사 입장에서 현금 흐름으로 더 높은 현금 흐름을 갖다 주는 거죠.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자, 이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냐면 그래서 감가상각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게요. 잠깐만요. 자, 감가상각은 그래서 기업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결정하게 해버리면 아까처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대부분 회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다. 왜냐하면 그 이득을 초반에 많이 보기 위해서, 현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득의 현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반에 감가상각을 많이 해버리면 이득이 가장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자율에 맡기면 다들 이런 방식으로 해버릴 테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게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해놔요. 기업들은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나라마다 법이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 세법은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건데, 자, 한국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아마 자산마다도 다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골라서 하던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미국 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미국도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는 그냥 기본 뼈대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은 비현금 공제고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9만 달러짜리 기계를 사서 3만 달러씩 돈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1년 썼으니까 3만, 아이고 3만 달러 누구 현금 주고 현금 지출하는 게 아니죠. 머릿속에서 이 기계가 3만 달러어치가 달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기계가 돈을 뱉어내는 게 아니고 기계가 그만큼 녹슬고 그래서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거다. 현금이 나간 부분이 아니다. 비현금 공제. 결과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현금 흐름의 결과를 가져옴. 만약에 세금 안 내는 회사라면 감가상각이 딱히 현금 흐름의 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는 회사라면, 뭐 대부분 회사들은 세금 내겠지만, 세금을 내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 감가상각은 현금 흐름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만약에 자율적으로 감가상각을 결정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뒤쪽으로 와서 안 하고. 그래야지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절차가 법에 나와 있어요. 이 법률대로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미국은 수정가속상각법이라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복잡한데 그냥 MACRS라고 할게요. 자, 수정가속상각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잠시 뒤에 배우기로 하고, 그거는. 자, 일단 감가상각비 공제효과는 감가상각 곱하기 법인 세율이었죠. 방금 전에 봤죠. 여기 감가상각비 곱하기 법인 세율만큼, 이 부분이 바로 감가상각비 감세효과예요. 공제효과. 이만큼이 세금을 아끼는 효과라 그랬습니다. 감가상각비 공제효과, 텍스 실드는 이거 곱한 값이었고, 그래서 이거의 이득을 초기에 많이 보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초반에 많이 할 그런 유인이 있다. 자,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배워봅시다. 일단 정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이 정액법이에요. 9만 달러를 3년 동안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9만 달러짜리를 0원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빵원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나눠서 쓴다. 그래서 9만 나누기 3에서 3만 달러씩 매년 하는 방식이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은 감가상각, 여기 D는 depreciation이라서 D라고 쓴 것 같아요. 정액법은 처음 샀을 때 가격, 이니셜 코스트는 처음 샀을 때 구매 가격이에요. 그 기계 가격. 셀비지라는 것은 잔존 가치예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그거를 팔 수 있다면 팔았을 때 받을 돈, 중고나라에 팔았을 때 받을 돈, 그게 셀비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샀을 때 가격에서 나중에 팔고 나서 남은 돈을 빼요. 그럼 그만큼이 상각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걔를 사용 연수로 나눠주면 그만큼 상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0년, 1년, 2년, 3년 있어요. 아까처럼 기계를 샀어.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나. 아까처럼 기계를 9만원 주고 샀어요. 9만원 주고 샀는데 그 기계를 나중에 3년 지나고 나서 중고나라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만원 받고 팔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디프리시에이션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내가 9만원짜리를 사서 1, 2, 3년 동안 썼잖아요. 그럼 3년을 쓴 거죠. 근데 3년 쓰고 나서 아까에 의해서는 가치가 빵원이 될 거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문제를 바꿔서 9만원짜리 기계가 중고나라에 3만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돼요. 셀비지가 3만원이라는 거죠. 이니셜 코스트가 9만원, 셀비지가 3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에 따르면 9만원 빼기 3만원 하면 6만원이죠. 그 6만원을 넘버를 2열수로 나누라. 1, 2, 3년이니까 3년으로 나눠라. 6만 나누기 3 하면은 얼마? 2만원이죠. 그러면은 2만원씩 상각을 하라는 거예요. 2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상각을 하라는 거죠. 디프리시에이션을 매년 2만원씩 해라 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9만원짜리가 3만원 될 때까지 썼다라는 건 내가 6만원어치 썼다라는 거잖아요. 사용을 6만원어치를 사용한 거죠. 9만원짜리가 3만원짜리가 됐으니까 그 6만원어치를 매년 일정하게 하니까 2만원씩. 그러면 처음 9만원이었던 기계, 오늘 당장 세핑이었던 9만원짜리였던 거는 1년이 지나면 2만원 가치가 하락해서 7만원이 될 거고, 또 1년이 지나면 5만원짜리가 될 거고, 또 1년이 지나면 3만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9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2만원씩 상각을 해서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정액법은 이렇게 내가 몇 년 쓸지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가치가 얼마가 될지 그것도 예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셀비지가 얼마가 될지도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산 가격에서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 빼고 그거를 사용 연수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제 감가상각, 이제 그 매년 상각해야 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정액법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미국의 방식 수정가속 상각법을 봅시다. 얘는 뭐냐면 일단 자산에 따라서 수명을 정해줘요. 세법에서 특정 자산이 있다 그럼 걔는 수명이 몇 년이라고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를 샀다. 나 이 컴퓨터를 진짜 잘 써서 내가 보호 필름도 붙이고 맨날 걸레로 닦고, 그래서 내가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바이러스도 안 깔리게 막 토렌트도 안 돌리고 정말 잘 쓸 거예요. 그래서 잘 써서 나는 10년 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컴퓨터 10년 쓸 수 있죠, 내가 잘만 쓰면. 하지만 미국은 세법에서 정해줘요. 컴퓨터 사면 수명이 얼마다 정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연구 장비는 뭐 3년, 뭐 자동차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는 5년, 뭐 대부분의 산업 장비는 7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예만 든 거고, 정말 온갖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이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20몇 년까지 다 있어요, 수명이. 그래서 뭐 어떤 자산은 몇 년짜리, 어떤 자산은 몇 년짜리, 이렇게 수명을 다 미리 정해놨어요, 나라에서. 내가 컴퓨터 나 10년 써야지, 10년 써도 돼요, 물론. 하지만 나라에서 정해놓은 수명은 5년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감가상각 해라 라는 거예요. 너가 10년 쓸 거니까 10년 동안 상각해가 아니고 나라에서 5년으로 정해놨으니까 일단 5년으로 상각해 라는 거예요. 네가 10년을 쓰던 말던 그건 네 맘이고 일단 감가상각은 5년에 맞춰서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은 이미 세법에 의해서 수명이 몇 년인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수명이 결정되면
그럼 자산의 비용에 고정된 비율을 곱해서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돼요. 뭔 소리냐면은 자산의 수명이 얘는 3년짜리, 얘는 5년짜리, 얘는 7년짜리 결정이 되면 3년짜리는 이렇게 생각해라, 5년짜리는 이렇게 생각해라, 이것도 법에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이렇게 연구 장비는 3년이고 뭐 자동차는 5년이고 이렇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어떤 자산이 3년짜리라고 판정받았어요. 세법에 의해서. 그럼 얘는, 그런데 이게 미국 법이 좀 웃긴 게, 저는 이거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3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3년 수명이라고 써있으면은 걔를 플러스 1에서 4년 동안 상각을 합니다. 5년이라 써있으면 플러스 1에서 6년 동안 상각을 하고요. 6년째까지. 7년이라 써있으면은 1년 더해서 8년 동안 상각을 해요. 이거는 좀 회계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1년을 추가로 더 상각을 하는지. 어쨌든 만약에 뭐 21년이다 그러면 22년 동안 상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3년이라 쓰고 4년이라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연구 장비는 예를 들면 3년 수명이라고 써 있어요. 3년이라 쓰고 실제로는 4년 동안 상각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짜리 어떤 자산이 3년으로 판정을 받았다, 세법에 의해서. 그럼 그 3년짜리 자산은 무조건 첫 번째 해에는 33.33, 두 번째 해에는 44.45, 세 번째 해에는 14.81, 네 번째 해에는 7.41%를 상각해야 돼요. 처음 샀을 때 가격 곱하기 이만큼을 상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개 값의 합, 이 값의 합은 무조건 1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 상각하는 방식이에요. 수정가속 상각법은 물건 내가 하나 사면은 쟤는 몇 년짜리야, 그래서 그 수명이 끝나면 무조건 빵원까지 떨어지는 거야 라고 법에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내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물건 하나 샀다 그러면 그냥 감가상각은 그냥 빼박으로 해야 돼요. 그냥 세법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 쓰고 4년이라 읽는데, 이렇게 각 해마다 이런 값을 곱해서 상각을 하면 되고, 다 상각하면 가치가 0원이 된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이 얘를 엑셀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의 가치가 11만 달러예요. 그럼 자산의 가치가 처음 샀을 때 11만 달러였다고 쳐봅시다. 수정가속상각법에 따르면 3년짜리는 이렇게 상각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수정가속상각법에 따르면 이렇게 상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epreciation, 감가상각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그리고 일단 이거부터 다 더해보죠. 이거 4개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4개를 다 더하면 무조건 100%가 되어야 된다. 다 더하면 무조건 100%가 되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이거 다 더하면 100%, 이거 다 더하면 100%가 되게끔 다 이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감가상각을 이 처음 샀을 때 가격 곱하기 이 감가상각 법에서 정해놓은 이 비율, 이 퍼센트, 이거를 곱해서 그만큼 상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처음 샀을 때 가격 11만 달러 곱하기 이만큼 곱해서 상각해라. 세 번째도 처음 샀을 때 가격 곱하기 얘 곱해서 상각하고, 네 번째도 이거 가격 곱하기 이거 곱해서 상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감가상각을 이렇게 매 년마다 이 퍼센트에다가 11만 달러를 곱해서 이렇게 상각을 한 거죠. 그럼 금액이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11만 달러짜리 샀던 기계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느냐? 1년이 지나면 원래 11만이었는데
이만큼 상각을 했잖아요. 36663만큼 상각을 했죠. 그럼 가치가 그만큼 하락해야 되겠죠. 떨어져서 73337이 됐어요. 이제 1년이 또 지났어요. 2년이 되면 이제 73337은 48895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가치가 이렇게 또 하락하겠죠. 24,442로. 자, 3년째 24,442였던 거는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16,291만큼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제 8,151이 됐어요. 8,151이었던 거는 이제 또 1년 동안 8,150만큼 상각을 하니까 가치가 빵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1만원짜리가 4년이 지나서 빵원이 될 때까지 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상각을 하는 방식이 수정가속 상각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7년짜리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얘만 드는 거예요. 7년 같은 경우도 2%를 그대로 옮겨와서 어떤 자산이 11만 달러짜리 자산이었는데 여기서 3년이 아니고 7년 판정을 받았다. 산업장비여서. 그럼 7년이라 쓰고 8년 동안 상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게 상각을 다 해보면은 그럼 이대로 상각하면 결국 11만 처음에 0년째에 11만 달러였던 기계는 8년이 지나면 결국 빵원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만큼 매년 상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수정가속 상각법은 일단 자산의 가치가 빵이 될 때까지 상각하는 100% 상각하는 방식이에요. 나라에서 세법에 의해서 이 자산의 수명은 몇 년이야 정해주고 그 몇 년이 되면 거기서 플러스 1년 지나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3년이라 썼으면 플러스 1년에서 4년이지만 4년 지나면 가치가 빵원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재무제표에 기입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상각해야 된다. 내가 컴퓨터 사서 나는 10년 동안 쓸 거니까 10년에 걸쳐서 상각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5년이라 써 있으니까 5년이라 쓰고 플러스 1년에서 6년 동안 상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10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3년만 쓰고 버려도 돼요. 하지만 법에서는 정해준 대로 무조건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가속 상각법은 정액법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예상 잔존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일단 정액법은 셀비지가 있죠. 예상 잔존 가치. 내가 나중에 이거 중고나라에 얼마에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9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아야지. 그럼 이 3만원 내가 고려하잖아요. 딱 여기까지만 상각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정액법은 내가 예상 잔존 가치를 알아야 되지만 수정가속 상각법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법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상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컴퓨터 2년만 쓰고 50만원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건 네 자유인데 일단 법에 따라서 컴퓨터 샀으면 무조건 컴퓨터는 5년짜리니까 5년이나 쓰고 6년 동안 이 스케줄에 의해서 상각 다 하고 나면 가치는 빵원. 그런 식으로 상각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내가 꼭 컴퓨터를 6년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팔아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거고, 이제 컴퓨터를 내가 꼭 6년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감가상각은 일단 저 스케줄에 맞춰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잔존 가치를 내가 지금 알 필요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경제력 수명을 내가 또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몇 년 쓸지, 넘버 오브 이어스를 내가 알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 이 컴퓨터 10년 써야지. 그 생각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감가상각 할 때. 왜? 법이 수명을 정해줬으니까. 세법의 수명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얘 몇 년 써야지? 이거는 내가 몇 년 써야지는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가속상각법은 내 주관에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처음 샀을 때 가격이 얼마다, 그리고 이거 무슨 물건이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감가상각은 앞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계산이 바로 나오는 그런 거죠. 정액법은 내가 처음 샀을 때 가격만 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거 몇 년을 쓰고 얼마에 팔아야지 까지도 알아야 된다면, 수정가속상각법은 기계 사자마자 끝. 바로 그냥 감가상각은 향후 스케줄이 다 정해져서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각이 된다라는 거고요. 좀 특이한 점은 수명이 3년이라 써있으면 꼭 거기에 1년 더해서 4년을 상각하게 해주고, 5년이라 써있으면 거기서 1 더해서 6년,
뭐 21년이면은 더해서 1 더해서 22년 다 이런 식으로 삼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왜 플러스 1년을 더 삼각하게 해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이 표 이거 외워야 되느냐 물어볼 가서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거 외워서 어디다 쓰게요. 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숫자들, 이 숫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관련된 문제 낸다면 제가 이 숫자 주겠죠, 당연히. 네, 이런 의미 없는 숫자들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이번엔 애프터 텍스 셀비지라는 걸 개념을 볼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컴퓨터를 사면은 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미국은. 그냥 얘는 6년인 거죠. 5년이라 쓰고 6년 동안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6년을 쓰는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법에 의하면. 그런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컴퓨터를 6년 동안 써야 되는, 그럼 6년 동안 쓰고 내다 버려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그런 의무는 당연히 없죠. 미국 같이 이렇게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컴퓨터를 6년 동안 강제로 쓰게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컴퓨터를 10년 써도 되는 거고,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를 한 2년 쓰고 내다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 얼리 어댑터여 가지고 신제품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사람, 2년 넘으면 이거는 그냥 고물이라서 나는 남 주고 꼭 새 거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6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2년 지나면은 바로 중고나라에 팔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산을 중간에 매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산을 매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이 장부가치랑 다른 경우에는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장부가치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 그 아까 이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11만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상각을 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법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상각을 했더니 매년 이 기계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계를 2년 지나서 판다. 그래서 이 기계가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더니 가치가 24,442라고 써 있어요, 장부에. 그럼 이 기계의 장부 가치는 24,442인 거죠. 그러면 장부에 이 기계 가치가 24,442라 써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얘를 중고나라에 팔 때 무조건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느냐? 24,442에 1원도 안 틀리게. 그렇게 또 그런 자유를 미국이 뺏어가지 않겠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니까. 중국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중국 비하 발언 아닙니다. 중국 대신 북한이라고 할까요? 북한도 이렇게, 북한 모르겠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 중국 비하 발언 아니에요. 중국 학생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24,442라고 장부에는 써 있어요. 내가 법을 지키느라고 법에서 막 그 이야기하는 감가상각을 이렇게 2번 했더니 가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실제로 시장에 중고나라에 내다 팔 때 내가 3만원 받고 싶으면 3만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24,442에 팔 필요는 없죠. 3만원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지금 장부 가치에는 24,000원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얘를 실제로 시장에다가 3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 얘를 이 24,442라고 써있는 장부상에는 이 가치를, 장부상에서는 이 가치로 매겨져 있는 이 기계를 실제로 3만원에 팔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그러면은, 아이고, 밑에다 낼게요. 이 경우는 뭐예요? 24,000원에 써있는데 실제로 3만원에 팔았다? 3만원은 매각 대금인 거죠. 장부 가치가 24,442고, 자, 매각 대금이 장부 가치를 초과한 경우예요. 얘를 3만원에 팔았다면 매각 대금 3만원이 장부 가치 24,000원보다 지금 비싸잖아요. 매각 대금이 장부 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거예요. 왜? 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자, 우리 감가상각하면 뭐였어요? 감가상각하면 그만큼 세금, 텍스 실드를 받았잖아요. 감가상각 곱하기 법인 세율만큼 세금 혜택을 봤었죠. 그래서 감가상각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어쨌든 11만원짜리를 24,000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럼 대략 한 8만 5천 정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한 8만 5천 정도를 떨어뜨려서 24,000까지 떨어뜨렸어요. 그건 법을 지키느라고 어쨌든 8만 5천까지 상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걔를 내가 24,000원에 안 팔고 3만원에 팔았다면 결국 나는 11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았으니까 8만원어치 쓴 거잖아요. 그러면 8만원어치만 상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지키느라고 8만 5천원을 상각해 버렸는데 실제로는 나는 그 법과 관계없이 8만원어치만 썼던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내가 사용한 8만원어치에 대해서만 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나는 5천원 상각을 더 했잖아요. 법을 지키느라고 8만 5천원을 상각해버려서 2만 4천까지 내려온 거죠. 법을 지키느라고 8만 5천원을 상각해버렸는데 실제로는 8만원어치밖에 안 썼으니까 8만에 대해서만 상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8만 5천까지 상각해버렸다. 상각을 해버렸다는 것은 이미 세금 효과를 그만큼 봤다. 8만 5천 곱하기 세율만큼 세금 효과를 봤다. 근데 실제로는 8만원어치밖에 안 썼다라면은 그 차이 5천원, 즉 내가 초과로 상각해버린 초과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세금 그동안 공제혜택 받았던 거 뱉어내라는 거죠. 세금은 그만큼 내라는 겁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니까, 초과로 받았으니까 뱉어내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건 무슨 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벌금이 아니고 나는 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법을 잘 지켰는데 법대로 했더니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실제로 내가 팔아보니까 감가상각을 덜 했어야 맞는 거였어요. 근데 법을 지키느라고 상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법을 지키느라고 상각을 너무 많이 했더라도 감가상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그 초과분, 혜택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뱉어내라.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자, 그 반대의 경우 24,000이라고 써있는데 난 예를 들면은 만원에 팔았어요. 시장에 중고나라 갔더니 이미 똥값이 돼 있어서 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법을 잘 지키느라고 8만 5천을 상각해서 24,000이라고 지금 장부가치가 되어 있는데 11만원에 사서 만원에 팔았으면 나는 10만원어치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나는 10만원어치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 지키느라고 8만 5천밖에 못했어요. 상각을. 그럼 15,000 상각 못한 거 15,000 상각 더 했으면 나는 세금 혜택 더 받을 텐데, 근데 법 지키느라고 상각을 못했잖아요. 그럼 15,000 더 상각했다라면 내가 실제 사용한 게 그만큼이니까 실제 사용한 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했다라면 혜택을 더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법을 지키느라고 혜택을 덜 본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나라에서 세금 계산에서 손실후 처리, 다시 말하면 세금 깎아준다라는, 그만큼 돈 나라에서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장부가치를 초과하면,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느라고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해버렸으면, 그러면 그 너무 많이 초과로 많이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뱉어내야 되고, 반대로 장부가치가 매각대금을 초과하면, 즉 법을 지키느라고 상각을 너무 조금 했어요. 실제로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했으니까 그 못한 부분, 상각을 더 했어야 되는데 법 지키느라고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그만큼 그럼 세금 효과 더 볼 수 있었던 거니까 그만큼 세금 깎아준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 낼 거에서 그만큼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그만큼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돈 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프터 텍스 셀리비지라는 거를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컴퓨터를 살 때 그 수령가속 상각법에 의하면은 얘는 5년짜리 수명이라고 5년이라 쓰고 6년으로 계산하는 수명이라고 써있지만, 내 실제 프로젝트는 3년짜리 프로젝트라서 3년만 쓰고 내다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3년 쓰고 내다 팔 때 셀비지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셀비지 예상해서 현금 흐름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애프터 텍스까지 감안한 애프터 텍스 셀비지, 세후 잔존 가치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이 계산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book value라는 것은 장부 가치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죠. 처음 샀을 때 가치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감가상각을 뺀 값이 장부 가치가 되겠죠. 우리 아까 이 표에 의하면 처음 샀을 때 가격에서 이거 감가상각 빼서 장부 가치 나왔고, 또 그 다음 감가상각 빼서 장부 가치 나왔고, 그 다음 감가상각 빼서 장부 가치 나왔으니까 처음 샀을 때 가격에서 그동안 쌓아진 accumulated는 누적된이라는 거니까요. 누적된 감가상각만큼을 빼주면 그 해당 연도에 장부 가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매각 대금이 장부 가치를 초과하면 그 차이 곱하기 법인 세율로 낸다는 거예요. 얘가 셀비지가 매각 대금, 북 밸류가 장부 가치, 매각 대금에서 장부 가치 뺀 값 곱하기 T 법인 세율 하면 그만큼 세금을 뱉어내라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애프터 텍스 셀비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세후 셀비지. 그러니까 내가 세금까지 내고 난, 그러니까 이 매각을 하고 나면 그 세금 처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내야 될 수 있고 뱉어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후 잔존가치는 실제 잔존가치 셀비지에서 이거만큼 텍스만큼 빼면 돼요. 그만큼 빼라는 겁니다. 세금 낸 게 있으면 그만큼 정부에 세금 내야 되니까 그만큼 빼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셀비지가 북밸류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 값이, 이 전체 값이, 얘가 이 셀비지가 만원인데 북밸류가 25,000원이에요. 그래서 만원 빼기 25,000원, 마이너스 11,000원, 15,000원.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났다. 텍스가 마이너스다? 라는 것은 내가 내는 세금이 마이너스? 그 얘기는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환급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만큼 환급받는 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빼기가 있는 거는 지금 얘를 세금의 부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빼라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왜 나왔느냐? 셀비지가 북밸류보다 커서.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세금이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마이너스 값을 빼라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빼라라는 건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비지에 그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돈 환급 받는 거니까. 내가 중고나라에 만원에 팔았어요. 만원에 팔고 나니까 나라에서 세금 환급 받으라고 5,000원 또 돌려줘요. 그러면은 만원, 중고나라에 팔아서 받은 만원, 그 다음에 나라에서 세금 혜택 더 보라고 5,000원 얹어준 거 합쳐서 15,000원을 애프터 텍스 셀비지로 잡아라, 그 뜻입니다. 내가 셀비지를 3만원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보니까 그럼 너는 북밸류가 아까 25,000원이었는데 너 3만원에 팔았어?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세금 뭐 2,000원 더 내 라고 한다면은, 그럼 3만원에 팔았지만 세금 때문에 2,000원 세금 나라에 내고 나니까 3만원에서 2,000원 뺀 28,000원 남는다. 이런 식으로 잔존 가치를, 세금까지 고려한 잔존 가치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애프터 텍스 셀비지의 개념입니다. 배고프다. 저도 모르게 배고프다는 말이 나오네. 그러면 애프터 텍스 셀비지 계산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자산이 12,000달러였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자산이 12,000달러짜리 자산이 있었어요. 그걸 샀습니다. 12,000달러짜리 자산을 샀는데 걔는 그 세법에 의하면은 5년이라 쓰고 6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수명이에요. 컴퓨터였나봐요. 그래서 5년 수명으로 판정받았어요. 그럼 이제 5년 수명으로 판정을 받았으면 이 5년 수명이면은 이 상각 스케줄에 의해서 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5년짜리면은 무조건 이 상각 비율에 따라서 상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비율에 따라서 상각을 한다면 매년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곱하기 처음 샀을 때 가격 곱하기 그 비율만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처음 샀을 때 가격 곱하기 이 비율만큼, 원래 처음 샀을 때 가격 곱하기 이 비율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12,000 곱하기 2%, 역시 12,000 곱하기 이거, 역시 12,000 곱하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기초의 장부가치가 있어요. 기 말에는 가치가 하락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만큼 이제 상각이 되었으니까 1년 쓰고 났어요. 처음에 세핑이었는데 1년 쓰고 나니까 이제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96,600으로 떨어집니다. 그 1년의 기말은 2년째의 기초로 가겠죠. 기초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럼 2년째에는 9,600이었던 게 또 가치가 이만큼 떨어져서 이제 5,760이 됐어요. 얘는 3년째의 기초 가치로 또 가게 될 거고, 똑같이 3년째도 원래는 이거였는데 1년 쓰고 나니까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고, 그래서 가치가 3,456이 됐고, 이렇게 다 해보면 6년째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결국 가치가 점점 내려와서 마지막에는 빵원까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얘를 3,000달러에 팔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쳐보죠. 나라에서는 이 컴퓨터를 6년 동안 쓰고 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나는 5년 지나서 이거 팔 건데 내 생각에 중고나라에 86,000, 3,000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세핑인 거 12,000이지만 내가 깨끗하게 쓰고 기스 하나 안 나게, 잘 흠집 하나 안 나게 잘 쓰면 3,000에 팔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칩시다. 자, 그럼 5년이 지났어요. 1, 2, 3, 4, 5년이 지나서 장부 가치를 보니까, 기말에 보니까 5년 동안 쓰고 나니까 가치가 691.20으로 나와 있어요. 장부 가치가. 장부상에는 691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얘를 3,000에 팔고 싶어요. 3,000에 팔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000짜리를 691까지 떨어뜨린 거죠. 감가상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거의 안 남기고 다 상각해버린 거죠. 691 남기고 상각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내가 3,000에 팔 수 있다라면은, 그럼 나는 감가상각을 실제로는 덜 했어야 되는 거예요. 3,000까지만 떨어뜨렸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법을 지키느라고 691.20까지 떨어뜨렸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3,000에 팔 수 있다면 3,000까지만 떨어뜨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법을 지키느라고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요.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했다. 그 얘기는 그동안 감가상각 때문에 발생한 세금 공제 효과를 너무 많이 봤다. 따라서 그 차익만큼 뱉어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얼마를 뱉어낸다? 이 매각 대금하고 장부가치 차이 3,000과 691.20의 차이에 세율을 곱한 것만큼 0.21%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율을 곱한 것만큼 뱉어내면 돼.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나라에. 그러면 애프터 텍스 세이비지는 세후 잔존가치는 난 중고나라에서 팔아서 3,000 벌었어요. 하지만 그거 판과 동시에 나라에 484.85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거는 팔아서 번 돈, 컴퓨터 팔아서 번 돈, 이거는 컴퓨터 팔 때 내가 그동안 감가상각 너무 많이 했다고 나라에서 세금 더 뱉어내라 그래서 뱉어낸 세금. 그럼 뱉어낸 세금을 빼야 되겠죠. 나간 돈이니까. 그래서 결국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2,515.15가 된다. 그 뜻입니다. 3,000에 팔았지만 사실상 내가 번 돈은 2,515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관련 현금 흐름할 때 세금은 당연히 고려해 줘야 되는 현금 흐름이니까요. 자, 반대의 경우 보겠습니다. 2년 뒤에 매각 대금이 4,000인 경우, 컴퓨터 사서 나는 2년 뒤에 팔 건데 2년 뒤에 4,000달러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나 이 컴퓨터 막 집어 던지는 데도 쓰고 막 방패로도 쓰고 무기로 쓰고 이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을 겁니다. 2년 뒤에. 그래서 4,000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12,000에 샀는데. 자, 2년 뒤에 장부가치 보니까 5,760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대로 법을 잘 지켜서 감가상각을 했더니 5,760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나는 2년 뒤에 4,000에 팔겠다. 그러면 나는 법을 지키느라고 5,700까지밖에 상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는 상각을 더 했어야 되는 거죠. 4,000까지 떨어뜨렸어야 되는 거죠. 내가 4,000에 팔 거니까. 그럼 나는 상각을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법을 지키느라고 5,700까지밖에 못했어요. 더 내렸어야 되는데. 그럼 못했다라는 것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봤다라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이제 환급 받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아요. 텍스 리덕션. 내 전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그러면 얼마만큼? 그 금액, 이 매각 상부 가치하고 매각 대금의 차이, 그 차이의 세율을 곱한 것만큼 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369만큼을 이제 나라에서 나한테 줄 거예요. 돈을. 그러면 세후 잔존가치 애프터 텍스 셀비지는 내가 중고나라에 컴퓨터 팔아서 받은 돈 4천,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너무 싸게 팔았다고 너 그동안 감가상각 많이 못했구나, 그러면 사실은 더 했어야 되는 거니까 혜택을 더 받았어야 되니까 그 혜택 지금 줄게 라고 해서 나라에서 돌려주는 세금 369까지 합쳐서 이만큼이 나한테 들어온 돈이 된다는 거죠. 4,369가 나한테 들어온 돈이죠. 4천은 물건 팔아서 받은 돈, 369는 나라에서 돌려준 세금 환급해준 거, 그것 때문에 받은 돈, 둘 다 받은 돈, 그러니까 더해준다. 위에 거는 얘는 물건 팔아서 받은 돈이지만 얘는 뱉어낸 세금이라서 빼주는 거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업에서는 문제를 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가 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가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읽고, 예제죠. 이 문제를 읽고 이거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려서 마지막에 현금 흐름 계산하고 그 마지막에 NPV 계산해서 얘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결정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의 풀이가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